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동호, 최정호 두 장관 후보자의 동시 낙마를 계기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지만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재수사의 초점은 뇌물 관련 의혹과 2013년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오늘부터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 없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꼼수 근무 실태가 여전합니다. 미국 NBC 방송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취된 자료를 FBI가 입수한 사실을 미 정보 소식통이 확인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동호, 최정호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한 명은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고 다른 한 명은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지만 그 역시 사실상의 지명 철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똥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으로 튀고 있습니다. 부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인사가 부적절하게 반복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공세가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먼저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약서를 쓰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청와대가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사유를 밝히며 한 말입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또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으로 이루어지는데 후보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 보유 사실이 인사 기준에 걸리진 않았지만 국민 정서를 읽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7대 인사 배제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불법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부동산 보유 등 도덕적 논란에 대한 검증 기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현철, 박영선 등 이른바 실세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겁니다. 코드 장관 2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한 비코드 희생 플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강화가 아닌 인사검증 라인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다 체크했다던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체크만 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실 검증입니다. 야당의 인사라인 문책론에 대해 청와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고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청와대가 일단 2명을 쳐냈지만 여전히 야당의 포화를 맞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더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까지 그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청와대가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내용은 정유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오히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공격했고 김현철 후보자는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후보 2명 사퇴 철회시킨 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위선 영선과 막말 연철의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어제 낙마한 후보자들보다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의 흠결이 더 크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흠결이 큰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야당의 보고서 채택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주장은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수용이 곤란한 거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시한인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후보자는 한두 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청와대는 기한을 다시 정해 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이 지나면 보고서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각종 의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뇌물 혐의도 크지만 6년 전 정권이 그를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관련 증언과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경찰 쪽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꾸린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단은 지난 주말 학연 검사 인선을 마무리했고 동시에 과거 2차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며 수사 방향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재수사의 초점은 김 전 차관의 뇌물 관련 의혹과 2013년 경찰 수사의 외압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은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의 내정 발표 당일 경찰의 청와대 보고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비공식 내사를 부인하던 경찰이 13일 내정 발표 직후에야 기초적인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얘기들은 시중에 도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정이 발표되고 청와대에 자료를 들고 들어갔다면 경찰의 최종 의견이 담긴 게 아니겠느냐고 KBS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몇 차례 보고가 있었고 13일 보고는 사실상의 최종 인사검증 자료란 주장입니다. 당시 수사팀 설명대로라면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의 내정을 철회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3월 15일 인사를 강행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관련자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홈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 대표는 그제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관중석을 돌며 강기훈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지침에는 선거운동 기간 경기장에서 정당명이나 기호 등이 적힌 의상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홈경기 구단의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2천만 원 이상 제재금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의 수당도 못 받고 공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대체 어떤 꼼수를 쓰면서 시간에 근무를 시키는지 박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한 대학병원.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근무 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본래 업무 시간 외에는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상당 시간 공짜 노동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꼼수로 인력은 청원하지 않고 이제 연장 근로 시간 줄이겠다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전 근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분인 근무자면 이제 대의 근무자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로그인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내린 데가 있어요. 리서치 업체에서 일하는 이 직장인은 마감일이 닥칠 때마다 철야 근무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해야지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그저 하루에 30시간 정도 되겠네요.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겨도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중견기업 상당수가 추가 연장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포괄 임금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암묵적인 시선들이 깔려 있어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는 신청하고 있는 직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아 재택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나눔이란 취지에 맞게 적정 시간 근로를 보장해야 하지만 정착까진 먼 상황입니다.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분배 악화, 특히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함께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책과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조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턴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불황에도 끄떡 없었다던 강남의 클럽과 술집들이 클럽 버닝썬의 여파로 요샌 상당히 썰렁합니다.
강화된 단속도 한몫했다는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 술집들은 단속 전에 이미 소나기 피해 보자면서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 현장을 오대성 기자가 가봤습니다. 명품 가게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 환한 영문 간판이 눈에 띄는 2층 술집. 칵테일과 와인을 주로 파는 고급 술집으로 가수 데니안이 한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홍보에 나서기도 한 곳입니다.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9시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한창 영업할 시간인데 지금은 어찌 된 일인지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문을 닫았을까? 장사 아니에요? 언제부터? 고정 전부터. 지난해 여름 해당 업소가 인터넷에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전문 DJ가 음악을 틀며 흥을 돋우자 손님들은 매장 안에서 춤을 춥니다. 드럼을 치는 연주자도 보입니다. 술 마시고 춤을 추는 클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업소의 건축물 대장과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신고 업종은 일반 음식점. 술은 팔 수 있지만 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온 업소 대표의 집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버닝썬 사건 등으로 경찰과 구청의 단속이 강화되자 당분간 문을 닫고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술집들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춤이 가능한 유흥주점은 허가받기가 까다롭고 세금도 일반 음식점보다 2배 이상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청담동 술집 10곳을 골라 과거 홍보 영상과 이용자 후기 등을 토대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춤까지 추도록 한 걸로 의심되는 업소는 청담동에서만 5곳. 모든 제재를 하는데 어떻게 오픈을 해요, 가게가. 맞죠? 손님이 이러면 앉아라 이래요.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 실적은 신통치 않습니다. 3월 한 달간 강남구청이 점검에 나선 결과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술집 27곳 가운데 실제 적발된 가게는 5곳에 그쳤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불법이 의심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소나기 피해간다고 지금 나는 안고 있을 거예요. 거의 몇 군데는. 그럼 할 수는 없죠. 자기들이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이거 적발을 해요. 문 연 곳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단속,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술집과 사라진 사장님. 강남클럽 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랴부랴 이뤄진 행정당국의 일제 단속이 그리 미덥지 않은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추돌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달아난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차량을 해체하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국도를 달리던 경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6.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가 모두 불에 탔고 차량 조수석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떤 남자분이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일일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화재가 났고 운전자가 없어졌어요. 경찰은 도주한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야, 난리 났다, 야. 시장 점포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풍시장의 한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점포 3개가 탔고 인근 주택에 사는 80살 남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들어주세요, 더. 공사 현장에 떨어진 커다란 바위를 포크레인이 들어올립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북 문경시의 한 주택공사장에서 안반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바위가 굴러떨어져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1살 A씨가 숨지고 59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198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 또 대한항공 폭파 테러가 벌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일종의 연관성이 있었다는 정황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시 외교 문서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 칼기 폭파범 김현희를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국내로 송환해 오기 위해 당국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선거 효과를 위한 일종의 북풍 공작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목숨을 잃은 칼 858기 폭파 사건.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자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김현희는 사건 이틀 만에 바레인 공항에서 붙잡힙니다. 당시 국내에선 60 민주 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던 상황.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선거 전까지 김현희를 데려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정황이 이번 외교문서 공개로 확인됐습니다. 87년 12월 10일 박수길 당시 외무부 차관보는 김현희가 늦어도 15일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 바레인으로부터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16일은 13대 대통령 선거일로 직전까지 여당의 노태우 후보와 야당 김영삼, 김대중 후보 등이 각축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현희 인도가 늦어지자 박 차관보는 한국에서 승객 가족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인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바레인 측을 압박했습니다. 바레인을 압박하기 위한 1, 2, 3안의 인도 요청 계획 모두 12일 이전으로 못 박은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풍을 대선에 활용하려는 전두환 정부의 절박한 의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란 분석입니다.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했고 실질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외교문서로 확인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비밀로 분류됐던 이 보고서들은 청와대와 총리실은 물론 안기부에도 공유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몰랐던 외교 비화가 또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중국이 북한을 관통하는 열차를 통해 자국 선수단을 보내려고 했던 사실 역시 문서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획기적인 계획은 북한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122번째로 입장한 중국. 292명의 선수단을 보내 28개의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여자 배구, 남녀 다이빙, 아시아 스포츠 최대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그런데 중국이 당시 선수단을 철도를 통해 북한과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30년 만에 비밀이 해제된 당시 외교 문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계획은 북한의 단호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관은 김일성에게 올바른 정책 건의를 못하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북한이 호기를 놓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미 계획 개방을 치고 나오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한 평화 이벤트가 실현이 되었더라면은 중국은 그야말로 친서방 국가이자 세계 속의 중국으로서 아주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냉전이 허물어져 가던 시기 IOC 사마란치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의 올림픽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는 불참했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은 참가하려고 했던 소련은 남북 간의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참여를 통해 서울올림픽 참가의 명분과 구실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김일성은 되려 소련의 불참을 요청했고 고르바초프는 김일성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외교문서는 중국과 소련의 체제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가는 북한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 FBI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던 지난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한 달여 뒤 스페인 법원은 수사 결과 대사관 침입자 10명은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 등이며 특히 이 중 한 명이 며칠 뒤 뉴욕에서 미국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흔치 않은 해외 공관 습격 사건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사건 발생 37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 사건을 엄중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외교 대표부에 대한 불법 침입과 점거, 강탈 행위는 주권 국가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남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들이 관여돼 있다는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스페인 당국의 책임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건의 배후를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미 FBI 연루 의혹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북미 협상에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 사건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밝힌 자유조선은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FBI의 요청에 따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지난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그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던 천리마 민방위가 이름을 바꾼 단체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페인 법원의 수사 결과가 전해진 뒤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즉각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미국 MBC 방송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취된 자료를 FBI가 입수한 사실을 미국 법 집행기관 소식통이 확인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그러면서 전직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안에 철저한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 대사관에서 확보된 자료는 꽤 중요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그러나 FBI와 CIA 모두 해당 사실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는 봄철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현장 학습을 나가는데요. 올해는 미세먼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현장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장 학습을 나가려던 이 유치원의 원장은 요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 6살이 안 된 아이들이 전세버스를 타려면 영유아 카시트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승용차용 카시트를 달 수 있는 좌석을 갖춘 고속버스는 전체 2,000여 대 중 69대밖에 없습니다. 카시트를 넣을 만한 버스가 없다고 제가 아침에도 들었어요. 현장 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알아보는 데도 있고 경찰청 같은 데 전화해보는 경우도 있고.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벨트만 매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도 안전벨트만 매면 괜찮을지 관계부처에 문의하고 있는데 답변도 제각각입니다.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양측 다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잘못된 안내를 유치원에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다 보니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예 현장 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줄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장 학습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시트 문제를 못 가게 된다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업자에게 지원을 해줘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준비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비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며 법이 현실을 앞지른 상황. 정부 지원이나 법적 정비가 안 되면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수만 명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는데요.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이 감행됐고 이스라엘은 또 곧바로 보복 타격을 했습니다. 김영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로켓 5발이 이스라엘로 발사됐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로켓들은 이스라엘 남부 공터에 떨어지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 초소들을 대응 타격했습니다.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과 접한 가자 지구 장벽 근처에 모여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습니다.
حضرت أنا وعائلتي لأثبت للمحتل أن الأرض هي أرضنا وحق العودة حق مكفول بكل القوانين الأرضية والسماوية. 시위대는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던졌고 이스라엘군은 실탄과 체류가스를 쏘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등 3명이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는 위대한 귀한 횡진이라는 반이스라엘 운동 1년을 맞아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봄 옷차림으로는 감기 걸리기 쉽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 낮은 0.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점차 기온은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수요일은 3도에서 출발하겠고 주 후반 들어서는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충청의 남쪽 지역과 전북 북부 일부 지역인데요. 5mm 미만의 비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지역들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 영하 4.7도, 원주 영하 1.5도, 전주 영하 0.3도 보이고 있습니다. 쌀쌀한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0도, 강릉과 대전, 청주 11도, 광주와 대구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장암 발병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50대부터는 대장암 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데 이 검진을 빨리 받을수록 조기 발견, 조기 대처 기회가 얼마나 더 확보되는지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남성은 49살에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았다가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간단히 내시경 시술로 암을 제거했습니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죠. 검진 꼭 받아라. 초기에 발견하니까 이 정도지 그게 좀 단계가 조금 지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고. 대장암 검진은 50살부터 국가가 지원합니다. 매년 분병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내시경으로 검사합니다. 우리 국민 5,100만 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 검진 나이를 45살로 5년 앞당기면 대장암을 6%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발생 나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젊은 40대 이하 대장암 환자 비율은 10년 새 3.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비만 인구 증가 탓입니다. 성인병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대장암 발생이랑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비만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 보면은 젊은 연령에서 대장암이 발생되거나 대장 용종이 발생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2만 8천여 명씩 대장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우리 생활상을 담은 프랑스 화가의 작품들이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채로 80년 전 조선인들의 모습을 사실에 가깝게 표현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설레는 듯 살포시 고개 숙인 여인. 입가로 가져간 색동 옷소매. 전통 홀례복인 원삼을 입고 화관을 쓴 신부의 모습입니다. 고추 말리는 일이 귀찮아진 걸까? 심드렁하게 기대앉은 젊은이의 옷차림은 남노하고 방석의 부채, 정자건까지 갖춘 양반집 노인은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화가 폴 자쿨레가 그린 1930년대 조선의 풍속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한 자쿨레는 가까운 조선 땅을 여러 번 찾아와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의 모사 같은 것들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그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 모습 그대로라기엔 어색한 면도 보입니다. 신랑 머리에 무당의 모자를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우리 풍습을 잘 이해하지 못한 서양인의 시각에 일본 화풍까지 뒤섞인 탓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복 입던 시절 조선인의 모습을 사실적 색채로 담은 것만으로도 사료의 가치가 큽니다. 1920, 30년대의 사진 자료나 엽서 자료들이 대부분 흑백 사진이 많고 또 컬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복의 색상도 같이 넣어서 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한복을 표현하지 않았나. 익숙하지만 조금은 낯설게도 느껴지는 그 시절 조선인의 일상은 이달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연초에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 의혹이 터지면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의 이런 사생활 정보를 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해킹해서 입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베이조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관계인가 싶지만 사우디 정부에는 사실 베이조스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베이조스가 소유한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한 CEO의 불륜설과 여기서 불거진 정치 음모,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사생활을 폭로한 배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있다. 사우디 정부가 베이조스 휴대전화를 해킹해 그의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입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조스의 사생활 폭로에 사우디 정부가 관련됐다는 것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조스의 불륜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온 보안 전문가 게빈 드 베커는 베이조스가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 사건을 집중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가 그의 전화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 베커는 구체적 증거를 미국 수사당국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는 지속적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슈크지가 살해된 뒤 그의 죽음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개입돼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베이조스의 불륜 의혹 공개와 사우디 정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사우디 정부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예 잡지 내셔널 인쿼러지는 베이조스와 노렌 센처스 전 폭스뉴스 앵커의 문자 등을 보도하며 불륜 의혹을 제기했고 베이조스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한 연예 잡지사와 사우디 정부 사이의 연관 관계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 주말 영국 런던에서 연쇄 흉기 공격으로 시민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오후 7시 런던 에버딘 로드에서 45세 여성이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날 오전까지 모두 4명의 시민이 잇따라 괴한의 흉기 공격을 입었습니다. 이 중 2명은 크게 다쳐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경찰은 이번 흉기 공격은 모두 한 사람의 소양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에서 멸종위기종인 눈표범 5마리가 한꺼번에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눈표범이 발견된 곳은 중국 정부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야생동물 연구를 진행하던 연구진들이 설치한 700대 넘는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눈표범의 영상 외에도 배설물 등을 통해 눈표범의 DNA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연구진들은 눈표범 외에 25종의 희귀동물과 60종의 새들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지하철 확장 공사 현장에서 600점이 넘는 빙하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들은 현재는 멸종된 매머드와 검 모양의 송곳니 고양이 등입니다. 특히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콜롬비아 해안의 매머드 화석은 6년에서 10년생의 어린 새끼의 것으로 두개골과 상아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화석이 수천 년 전 지구 환경의 비밀을 풀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벚꽃 소식 오늘은 창원에서 올라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잔치 진해 군항제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현장 중계차를 연결해서 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진석 기자, 아침이라서 사람은 좀 적겠지만 그만큼 벚꽃은 더 생생하게 잘 보이겠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진해의 여자천은 그야말로 벚꽃 세상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연분홍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 보이실 텐데요. 57회 진해 군항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36만 그루 벚나무들이 분홍빛 솜사탕처럼 흐드러지게 펴 상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진해의 벚꽃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펴 축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축제 기간 다채로운 행사도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여자천 별빛 축제와 속천항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공군 특수 비행팀의 블랙이글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평소 출입이 제한된 해군 부대도 개방돼 벚꽃 터널을 걷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주말에는 진해로 진입하는 주요 외곽도로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활짝 핀 벚꽃은 축제가 이어지는 열흘 동안 절정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번 달 중순쯤 봄비와 함께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진해 여자천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18세기 조선의 한 시골 선비가 썼다는 원예백과가 이 시대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윤봉길 의사의 평전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문화부 김석 팀장이 보도합니다. 꺾은 매화가지 곁에 두고 흡족한 마음으로 시를 짓는 선비. 세상 수많은 꽃이 있다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매화입니다. 눈보라치는 산지에서 한 그루 매화 마주하여 웃으며 저를 보니 저도 나를 보고 웃는구나. 두어라, 매화가 나요. 내가 매화인가 하노라. 꽃에 미쳐 한평생을 꽃 가꾸는 일에 바친 18세기 조선의 시골 선비가 남긴 기록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꽃피는 시기를 정리한 점도 주목되지만 무궁화가 나락꽃이 된 역사적 유래를 언급한 대목은 보기 드문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연과 전승기념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조선 청년 윤봉길.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산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윤봉길 의사의 25생애를 추적한 평전입니다. 저자는 의거의 막전 막후에 숨은 진실과 우리가 몰랐던 청년 윤봉길의 진면목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워낙 부정확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다 조사하고 자료를 이제 정리하고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많은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고 신용복 선생의 사상을 10가지 열쇠말로 풀었었습니다. 실천에서 시작해 관계로 나아가는 희망의 언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소비 트렌드는 바로 매너 소비자입니다. 손님이 왕이라는 일방적 상하 관계 대신에 종업원과 손님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인데요. 손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주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특별한 티셔츠를 입습니다. 등에 써있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손님들에게 매너를 당부하기 위한 주인의 고육지책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말로 주문을 하신다거나 뭐 메뉴판이나 그런 것도 함부로 이렇게 던지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폭언과 무례를 일삼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점주는 해결책을 고민하다 계산대 옆에 유머 섞인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아래로 보지 마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를 비롯한 서비스업계 곳곳에서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스트레스 회복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스스로 감정노동 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생깁니다. 직원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는 고객님과 동등한 조건으로 동등한 케어를 한다는 취지 하에
일부 손님들의 도를 넘은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하게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콜센터가 가족의 사랑을 상기시킨 통화 연결음을 도입한 뒤로 66%의 고객이 상담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넸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사죄하는 데 앞장선 일본의 이치노해 쇼코 스님이 군산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이치노해 쇼코 스님은 최근 일본에서 모은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을 군산시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 절 한편에 지난 2012년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조동종 스님들이 세운 참회비가 눈에 띕니다. 명성황후 시해를 비롯한 민족 말살 정책을 사죄하고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이걸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글 내용도 정말 참회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치노해 쇼코 스님은 4년 전 참회비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때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은 물론 종단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한일 두 나라의 평화를 바라며 꿋꿋이 사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それは最も近いね外国です。日本にとってみればね。ですからもう関係が良くなるという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최근에는 일본에서 수집한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을 군산시에 기증해 동국사 옆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치노해 스님의 지난 노고를 인정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その間様々な苦労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回名誉市民賞を授与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大きな励みとなっておりまして大変喜んでおります。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금 일본 스님의 참회와 사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드론은 항공 촬영은 물론 농사나 택배, 스포츠 영역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급 학교에서도 드론 교육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놉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이 드론을 이용해 찍은 영상입니다. 2년 전부터 드론 동아리를 꾸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방과 후 시간에 배운 드론 활용법 덕분입니다. 드론으로 날리면은 제가 날렸다는 기쁨이 더 2배로 뿌듯한 것 같고요. 그 하늘에서 찍은 광경이 참 멋지고 좋습니다. 한 달에 12시간씩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1년 만에 드론으로 마을 안전 관광 지도를 만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드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정규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들어와서 드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대전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선 드론 전작과를 신설하고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드론 시장에 대비해 앞으로 3년 동안 드론 조종은 물론 드론 정비와 운용 기술 전반을 배우게 됩니다. 레이싱 드론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이제 레이싱 드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레이싱 드론을 알려주는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3년 뒤 예상되는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43조 원가량. 신산업 성장에 맞춰 드론 교육도 점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담양 소쇠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긴 남도의 대표적 별서 정원인데요. 자연과의 빼어난 조화와 함께 선비들의 자취를 색다르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숲 사이로 펼쳐진 자연 속 옛 정원. 한가로이 거닐다 보면 운치 있는 풍광에 은둔하며 풍류를 즐긴 옛 선비가 된 듯합니다. 소쇠원의 옛 모습을 옮겨놓은 듯한 3D 그래픽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낮과 밤을 넘어 사계절의 변화가 담겼고 소쇠원을 노래한 한시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소쇠원의 다채로운 풍광을 감상하고 난 뒤에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소쇠원의 여러 공간들을 직접 거닐어 볼 수 있습니다.
헤드셋 속 가상현실 공간, 관람객은 갓을 쓴 선비로 변신합니다. 자신의 홀을 따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가 나타나 안내를 시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중시하는 소세원의 의미를 나와 함께 보고 듣고 느껴보시게나. 실제 소세원과 똑같이 만들어진 공간을 거닐며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사색의 공간 제월당, 담소를 나누고 시를 지었던 광풍각, 때로는 시를 읽고 때로는 검은고를 켜는 양산보의 친절한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여기가 광풍각일세. 삼면의 문을 열어두면 바람, 물, 그리고 나무와 벗이 되는 곳이지. 잠시 안에 들어가 쉬었다 오게나. 풍류와 음악 이런 걸 즐기는 공장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소세원의 공간에 이제 녹아나 있는데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소리로 재현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현장 그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세원에 이어 강진 백운동 정원과 완도 부용동 정원 등 남도의 별서 정원을 체험하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4월의 첫 출근길이며 만우절입니다. 이 만우절 112 장난이나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도 되지만 경찰의 치안력 낭비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이 양방향 지체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안쪽으로도 녹천교까지와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 그리고 성동교 일대에서 가장 큰 정체입니다. 응봉로 응봉교 다리 전체와 성수대교 북단 부근까지 평균 속도 20-30km 내외 속도로 밀리며 도심 안쪽 상황은 율곡로 안국역 사거리 부근을 비롯하여 아직은 대부분 구간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그 밖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토평에서 강일나들목 이후까지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국민은행과 국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소규모지만 긴 시간 집회로 주변도로 혼잡이 예상되며 서부간선도로 목동교를 비롯하여 오목교, 신정교, 고척교 일대 전기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 등 공사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9개월의 계도 기간이 모두 끝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가 순차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의 산업 현장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산업 현장은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돼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상생활에선 직장 대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밸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전인 2004년 주 5일제 도입의 버금가는 패러다임의 대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는 우리의 준비 상황입니다.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꼼수, 재택근무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처리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노사 양측에서 흘러나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마땅히 있었어야 할 보완책 마련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빚어진 현상입니다. 특히 국회까지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여전히 여야 정쟁에 휩싸여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 초기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문제점은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기업의 생존을 가로막거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근로자들에게 되레 피해를 주는 제도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애꿎은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아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서 업종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조동호, 최정호 두 장관 후보자의 동시 낙마를 계기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지만 채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재수사의 초점은 뇌물 관련 의혹과 2013년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오늘부터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 없이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꼼수 근무 실태가 여전합니다. 미국 MBC 방송이 스페인 주재의 북한 대사관에서 탈취된 자료를 FBI가 입수한 사실을 미 정부 소식통이 확인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 낮은 0.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충청의 남쪽 지역과 전북 끝쪽입니다. 5mm 미만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지역들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